제가 개인적으로 학부 때 수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뇌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심리학,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 임상,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야지만 뇌과학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적인 과학이 말 그대로 커넥트가 되어서 뇌과학 연구를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 영상에서 저를 먼저 보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곽주원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연결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뇌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비게이션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이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강연을 잘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강연 주최 측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합성어입니다. 전문 용어는 아직 아니고요. 뇌와 내비게이션을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뇌하고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뇌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뇌처럼 길을 잘 찾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 나시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주로 길찾기, 공간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3차원의 공간에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우리가 항상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움직이고 공간을 탐색하고 어디론가 길찾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객석이 꽉 차 있는데요. 길찾기를 아주 잘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길찾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빈자리도 조금 있는 거 보니 아직 못 찾아오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길찾기를 왜 할까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길찾기를 합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이, 그리고 위험한 상황, 포식자들에게서 도망가고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목적지에 먹이가 있는 목적지나 안전한 곳, 위험이 없는 곳을 피해서 길찾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찾기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지향적 길찾기, Goal Directed Navigation을 우리는 항상 하고 이거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목적이 있는 목적 지향적 길찾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에서 어디선가 출발하셔서 서울대로 정문에 오셨을 텐데요. 서울대 정문에서 이제 문화관까지 또 찾아오는 또 길찾기를 모두들 똑같이 수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모두들 요즘에는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도 앱이 있습니다. 지도 앱을 켜시면 거기에 보통 파란 점이 뜨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지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은 가는 길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길찾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고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렇듯 길찾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이 공간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특히나 핸드폰에 있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적 위치 결정 시스템이 핸드폰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생명체,
생물체들, 곤충이나 뭐 파충류, 뭐 설치류, 모든 다른 동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이런 기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간 안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하지만 그 목적지와 나의 위치, 관계를 계속 계산을 하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길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간 안에 어디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목적지와의 그 위치를 파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했다면 특정한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서울대 정문에서 문화관까지 오시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경로는 다 달랐지만 목적지는 같았고 서로 다른 방향과 이동 거리를 선택하셔서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는 길찾기를 잘 수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 이동 방향, 거리가 모두 길찾기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길찾기를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많은 질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칸트,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은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본리, 지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진 않지요.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인지는 본능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톨먼은 버클리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사실은 MIT 공대를 다니다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박사학위를 심리학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잠재 학습, 레이턴 러닝이라는 이론도 정립을 하셔서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요. 내비게이션 관점에서는 Cognitive Map, 인지 지도라는 이론을 정립하셨습니다. 실험을 수행하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미로가 있습니다. 난관도 많고 길이 막히는 이제 이런 복잡한 미로인데요. 쥐를 여기에다 풀어놓고 시작점에서부터 먹이가 있는 목적지까지 쥐가 위치를, 경로를 탐색하는 현상을 관찰하시면서 쥐가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이유는 머릿속에 이 공간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인지 지도라는 이론이 정립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뇌, 마음에 우리가 탐색한 모든 공간에 대한 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잠시 오늘 오셨던 길들을 되살펴보시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지나왔던 길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에 지나왔던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정보들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그렇듯이 공간에 대한 지도가 뇌의 인지 지도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뇌에 이게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뇌에 이런 길찾기에 특화된 내비게이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뇌 안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과학자들을 궁금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톨만이 말한 인지 지도라는 것이 정말 뇌에 표상이 되어 있을까가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의 결실이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이 세 분의 교수님들께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는 뇌 속에 앞서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상금의 2분의 1은, 상의 2분의 1은 영국 런던 대학교의 존 오키프 교수님, 상의 4분의 1은 각각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의 메이브렌 모서르, 에드바드 모수르 교수님께서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노벨상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분들의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것은 뇌 속의 위치 결정 시스템, GPS 역할을 하는 뇌세포들을 발견하셨다는 이유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뇌가 그 많은 큰 뇌 영역 중에서 어디에 이런 GPS 역할하는 세포가 있는지 찾았는데요. 이 주황색의 해마라는 뇌 영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처럼 어떤 하나의 해마의 신경세포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세포 역할을 한다고 밝혔고, 이 파란색 해마에 입력을 주기도 하고 해마의 최종적인 출력을 받는 뇌 기관인데요. 내비피질은 우리 장소에서 좌표 역할하는 세포를 한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것이 인광과 설치류 모두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발견된 해마와 내비피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는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로 갑니다. 우리 모두 2개씩 갖고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어떻게 보면 긴 소세지 모양의 뇌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사실은 떼어나서 보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해마, 말 그대로 바다에 사는 해마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영어의 히포캠퍼스라는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로 히포, 바다 괴물 캠퍼스를 합쳐서 히포캠퍼스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뇌영역은 원래는 기억, 학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기억의 중추라고 알려진 뇌영역입니다. 여기 정상뇌와 해마만 수술적으로 제거된 헨리 몰레이시라는 환자의 뇌에 단면이 있습니다. 이곳이 해마고요. 해마가 2개가 모두 절제된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뇌전증, 뇌에서 비정상적인 뇌파가 발생하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생기면 의식을 잃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약물도 없고, 그래서 임상적으로 아주 실험적인 수술을 하였는데요. 해마에서 뇌 비정상적인 뇌파가 생성됐기 때문에 그 영역 2개를 모두 제거하자라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해마가 잘 제거되었고 뇌전증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을 평생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의 상실증이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대로 있었지만 수술 이후에 모든 새로운 기억, 선행적 기억을 모두 평생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선행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마는 기억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이후로 이런 뇌전증 환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한쪽 해마만 제거를 하지 양쪽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마가 기억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임상적인 연구와 추후에 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해마에 입력을 주는 내비피질, 내비게이션이 발견된 다른 뇌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해마와 아주 바로 옆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피질은 영어로는 entorhinal cortex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은 원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받아들이는 오감이 있죠. 이 모든 오감, 다양한 종류의 감각 정보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마로 연결해주는, 입력으로 주는 뇌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피질의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감각 정보가 해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정보가 해마를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몇 개 거쳐서 다시 출력으로 나가게 되면은 기억이 저장되고 기억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간단한 회로, 너무나 간단한, 여기 특히 보시면 세포가 3종류밖에 없는데요. 3종류의 시냅스가 3개가 있는데 이 간단한 회로를 거치지 않으면 기억이 생성되지 않고 거치게 되면은 기억이 잘 생성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영역을 기억을, 회로적 기전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비피질과 해마의 기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에 더하여서 이 노벨상을 받으신 3분의 교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해마와 내비피질이 기억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주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셔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해마에는 뇌 속의 위치 결정 시스템 역할을 하는 뇌세포, 그리고 네비피질에는 뇌 속에서 우리 공간 전체에 대한 좌표를 주어주는 그런 세포를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세포는 1971년도에 존 오키프 교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존 오키프 교수님은 그 당시에 해마가 기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해마 연구를 통해 기억의 어떤 기전을 밝히고자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주 운이 좋으셨던 것은 그 당시에 뇌에 이렇게 쥐에 전극을 꽂아서 실시간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뇌세포의 활동 전압,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막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뇌의 쥐 내 해마에 꽂고 이 쥐가 이 사각형의 공간에서 공간을 탐색하는 동안 이 해마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측정하였습니다. 목적은 학습과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과 기억에 따라서 이 뇌세포의 신경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포는 이 공간, 사각형의 공간 안에서 쥐가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있을 때 하나의 해마의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측정하였을 때 항상 조용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특정 위치, 예를 들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위치에만 가면은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가면은 또 조용해집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학습과 기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세포도 또 다시 한 곳에만 신호를 발생하고 항상 조용했던 겁니다.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여기 쥐도 사각형의 방에 있고 뇌에 전극을 꽂은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회색 줄은 이 쥐가 이동한 경로이고요. 빨간 점은 경로상 이 신경세포 하나가 신호를 발생할 때 이 위치를 알려줍니다. 보통 때는 조용히 많이 신호를 발생하지 않다가 이 좌측 하단으로 갈 때만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어느 영역에서 신호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파란색 영역은 뇌 신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빨간색 영역은 뇌 신호가 많이 발생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해마의 신경세포는 이 공간을 탐색할 때 이 좌측 아래 부분에서만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 이 위치에 대해서만 정보를 처리를 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이다 라고 하여서 존 오키프 교수님께서는 이 세포를 장소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론을 학계에 발표를 했더니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문의 그 결과를 투고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과학자들과 같이 실험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기억 관련된 세포가 왜 한 지점에서 발화를 하느냐. 그래서 이 학계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평생을 장소세포 연구에 공헌을 하셨는데요. 세포 하나는 예를 들면 이 쥐가 일직선상을 걸어갈 때 세포 하나는 이 특정 위치에서만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는 이 부분에서만 발화를 하고요. 3번, 4번 세포도 서로 다른 위치에서만 신호를 생성합니다. 4개의 세포가 신호를 발생하는 위치를 모두 다 더해 보시면 이 일직선 상의 모든 공간이 다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마에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경세포 하나는 하나의 위치를 표상을 하고 세포 2번은 예를 들면 여기 위치, 세포 3번은 이 위치. 여러분들이 이 큰 강당에 계시는데 각각의 여러분의 해마 신경세포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탐색할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신경신호를 생성하고 그 모든 걸 다 합하면 이 전체 공간이 다 메꿔지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개의 해마 신경세포를 동시적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다른 색깔을 점은 각각의 다른 해마 신경세포가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쥐가 이 공간을 탐색을 다 끝내고 나면은 각각의 해마 장소세포가 서로 다른 영역을 그 정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서 보여드린 하나의 장소세포가 하나의 위치만을 코딩하는 것을 기반으로 10개의 세포는 서로 다른 영역을 정보 처리를 하고 있어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존 오키프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현상으로 생각하여 설치류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서는 이런 장소세포가 있는지, 고등인지 동물에는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야 인간에서 처음으로 장소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뇌 전구를 꽂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헨리 몰레이슨 같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전증이 발생하는 뇌 영역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직전에 뇌에 이렇게 전극을 삽입하여서 어느 영역에서 뇌전증이 비정상적인 뇌파가 발생하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뇌 영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 환자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전극이 삽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찰나 수술하기 직전 전극이 삽입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기 전 남는 시간에 과학자들이 아니면 의상의학 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환자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 가상현실의 공간 VR 고글을 쓰게 한 후에 사각형의 가상현실 공간을 탐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가상현실의 공간에서도 인간의 해마에서 장소세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4년도에 설치류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이런 장소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힘을 입어 노벨상을 수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소세포와 더해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신 에드바드 모세르와 메이브렐 모세르 교수님의 격자세포 발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장소세포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의 세포가 한 공간의 위치에서만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해마 장소세포는 내비피질에서 입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비피질에서는 어떤 입력을 해마에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한 장소에서만 GPS 역할하는 세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오키프 교수님 연구실 런던 대학교를 방문하여서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실험 기법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기법을 전수받은 후에 전극을 이렇게 내비피질에 똑같이 꽂고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네모 사각형 방 안에 쥐를 두고 내비피질에서의 신호를 측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분들이 내비피질에도 장소세포와 같이 특정 공간에 신호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내비피질에 장소세포가 있다고 2004년에 처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신기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발화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이 사각형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큰 패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쥐를 이제는 지름이 2m인 원형 공간 안에 두고 똑같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현상이 더 발견이 되었는데요. 장소세포는 한 지점에서만 GPS 역할을 하지만 이 세포는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 지점, 상당히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발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격자와 같아서 이분들은 이 세포를 그리드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201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9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당히 짧은, 역사상으로 짧은 노벨상 수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비피질의 격자세포를 보시면 앞서 하나의 해마세포가 하나의 장소에서만 발화하는 것과 반대로 격자세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점에서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 인접한 지점들을 다 이어보면은 정삼각형이 되고 정삼각형 6개가 모이면 정육각형의 패턴을 보이는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가 뇌세포의 발화 패턴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봤더니 정말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각도가 여기가 60도입니다. 60도로 정삼각형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뇌세포가 정확하게 60도 각도를 가지고 신호를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육각형, 상당히 자연 현상에서 많이 보이는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은 벌이 많은 양의, 최대한 많은 양의 꿀을 벌집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밀랍을 이용하여서 최소한의 밀랍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정육각형을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격자세포는 아마도 최소한의 발화 지점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우리 공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육각형의 패턴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소세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비피질에서도 2013년도에 격자세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연결해주는 세포 2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장소세포, 해마의 장소세포와 내비피질의 격자세포,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고 이동을 할 때 그리드셀, 격자세포는 전체 좌표를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 저희가 경복궁을 간다거나 남대문, 동대문 어떤 특정 랜드마크들 간다면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는 아마 이 장소세포들이 제공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뇌회로를 보여드렸는데요. 해마와 내비피질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뇌회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격자세포와 장소세포는 하나의 시냅스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세포는 이렇게 많은 격자 패턴이 나오고 그 바로 입력을 받는 장소세포는 한 지점에서 발화를 합니다. 상당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시냅스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소세포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격자세포가 되는지, 격자세포가 어떻게 잘 합산이 돼서 장소세포가 되는지, 누가 먼저인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계산학자들, 공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시간과 공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도 그럴까요? 존 오키프 교수님 연구실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6일 된 쥐에서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6일에서도 아주 잘 장소세포와 격자세포가 잘 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20일 정도 되면은 격자세포가 더 명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으로써 아마도 장소세포가 격자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추가 실험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2차원의 공간에서 바닥을 걸어 다니는 쥐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 공간의 사람에서의 장소세포, 격자세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공간은 3차원입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쥐도 있습니다. 박쥐. 박쥐는 3차원의 공간에서 어떻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박쥐의 뇌에도 전극을 꽂아서 날아다니는 동안 이 공간, 3차원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극에 전선이 꽂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선 전극을 사용했고요. 이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카메라로 박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경로 중에 언제 뇌 신호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2차원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장소세포가 3차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 Y축에서도 있지만 Z축으로도 장소세포가 활성화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의 3차원 장소세포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소세포를 합하면 2차원의 공간이 다 메꿔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쥐의 3차원 장소세포를 다 더해버리면 우리가 존재하는 3차원의 공간이 다 메꿔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GPS라는 것이 2차원 평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인간과 쥐에게도 3차원 장소세포가 있을까요? 우리가 날 수가 없으니 그런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3차원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박쥐에서 사용한 똑같은 무선 전극을 사용해서 쥐에 꽂은 후에 이 공간 안에서 카메라로 쥐의 궤적을 추적을 하고 또 이 쥐가 2차원 평면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내리면서 이 3차원 미로를 다닐 때 장소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쥐에만 있는 줄 알았던 3차원 장소세포가 사실 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에 3차원의 공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소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공간에서는 아니면 3차원의 공간 아니면 저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3차원을 매핑할 수 있는 3D 장소세포가 있고 평면에서는 2차원 장소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러면 뇌에 다른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세포들이 더 있지 않을까? 연구 분야가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와 내비피질, 인접의 뇌 영역에 전극을 계속 꽂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많이 수용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특정 머리 방향을 돌렸을 때만 반응하는 세포. 이 세포는 예를 들면은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을 때만 신호를 발생하는 세포입니다. 경계면 세포는 제가 이렇게 앞에 어떤 장애물에 가까이 갔을 때만 부딪히지 말라고 발하라는 세포가 있다는 거고요. 속도 세포, 제가 속도를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속도 세포도 해마와 내비피질 인근의 내용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완전 내비게이션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머리 방향 세포에 대한 예시입니다. 7개의 세포가 지금 소리가 띡띡띡 나는 것은 그 활동 전압이 생성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세포는 이 쥐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만 발하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색깔의 세포가 보이실 텐데 이 쥐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틀 건데요. 약간 주황색 세포들이 발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세포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만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갑자기 쥐가 오른쪽 밖을 내다볼 때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파란색 세포가 발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듯 뇌에는 방향에
세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이 쥐 내에 전극이 아니라 초소형 현미경을 장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소형 현미경을 장착하게 되면은 여기 반짝반짝 거리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별이 아니라 뇌에 있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가 신호를 발생할 때마다 반짝반짝반짝하게 되는데 저희는 최대 100개의 신경세포를 동시에 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미징을 하면서 신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삼각형의 방에 이 쥐를 두고 봤더니 벽면을 따라서만 신호를 생성하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경계면 세포죠. 그러니까 이 경계면 세포도 있고 방향세포도 있고 속도세포도 있고 뇌에는 상당히 많은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세포들,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입니다. 내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잘 길을 찾게 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게 해주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속도세포들, 이 모든 내비게이션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길을 잘 찾아서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런 길찾기와 내비게이션이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치매라는 질환입니다. 여기 뇌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뇌, 오른쪽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많이 다르죠? 오른쪽 뇌는 상당히 세포가 많이 사멸을 하여서 크기가, 부피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해마와 네비피질이라는 뇌 영역이 여기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 해마와 네비피질이 거의 다 사멸을 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치매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주 독성의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합니다. 근데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이 불행히도 해마와 네비피질, 우리 기억과 가장 중요한 뇌 영역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와 네비피질은 기억뿐만 아니라 길찾기에 매우 특화된 내비게이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202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9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와 맞춰 치매 환자 실종 신고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치매 환자들이 기억 장애뿐만 아니라 길찾기 장애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잃게 되어서 역주행하는 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치매는 기억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길찾기에 대한 장애가 상당히 심각하여서 최근 많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형 시계나 아니면 신발 깔창에 GPS를 달아 배급하여서 치매 환자 실종을 줄이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 쥐의 장소세포를 볼까요? 정상 쥐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쥐라도 장소세포가 잘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치매 쥐의 경우에는 치매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장소세포가 많이 손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치매쥐를 비교한다면 공간에 대한 기억도 소실되게 되고 장소세포도 손상이 되고 격자세포도 손상이 되어서 기억뿐만 아니라 길찾기 능력도 많이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길찾기, 내비게이션 연구가 어떠한 공학적 응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학자들을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자연과학에서 현상에서 알지 못했던 현상을 미리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여서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미 GPS라는 장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 방지해야 되겠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 전방, 후방, 측면, 차량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의 어떤 방향을 잘 알려주는 그런 자이로스콥 같은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뇌에 장소세포, 경계면 탐지세포, 머리 방향세포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학에서 저희가 사실 배웠다면은 이런 것을 뇌에서 더 빨리 찾지 않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에서 이런 내비게이션 세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을 더 발전시키는 응용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뇌에서 발견된 내비게이션 세포들을 인공지능화하여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준다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정말 우리가 운전을 해도 되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를 수학적으로 모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뇌를 정말 똑같이 모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뇌세포의 모양과 활동 신호를 이런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구현을 한 후에 뇌를 모사하는 인공신경망 회로를 만드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뇌의 기전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뇌를 모사하는 반도체나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 공식과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런 신경세포가, 이거는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신경회로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다른 것은 인공지능의 어떤 노드들은 기본 단위는 어떠한 신호를 생성하고 가정한 노드들인데, 여기는 정말 신경세포와 똑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뇌세포를 연결하여서 인공 뇌신경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 중 하나는 이런 앞서 보여드린 경계면 세포와 머리 방향 세포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뇌신경망을 구축하고 그 신경망, 인공신경망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을 제어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가 움직이는 동안에 벽에 가까이 가면은 특정 벽에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신호를 생성할 것이고, 이 자율주행 로봇가 방향을 틀 때마다 그 특정 방향에 반응하는 머리 방향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공신경망, 장소 정보 처리에 특화된 신경세포들을 모사하는 인공신경망을 가진 뇌를 가지고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여서 미로를 잘 알아서 탐색할 수 있게, 아니면 길찾기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 로봇은 지금 이 미로를 잘 탈출하지 못합니다. 아직 환경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금방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목적지향적 길찾기입니다. 이 밑에 빨간 박스에 가게 되면은 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로봇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려집니다. 학습을 하고 나면은 시작점에서 출발점까지 바로 직선길로 빨리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 뇌 속에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이 내비게이션 장치로 인해서 우리 뇌 속에 우리 공간에 대한 지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비게이션 연구가 뇌과학의 발전, 우리 인간의 이해, 우리가 어떻게 공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치매와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신경세포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리 곽지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이제 강연 들으시는 동안 아주 많은 질문들을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수님 연구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짓궂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야기는 동물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뇌세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공간과 시간이 연결된 세계잖아요. 그러면 시간 감각을 관장하는 뇌세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공간과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과학자들이 사실 앞서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도 상당히 우연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세포가 존재하느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에 신호를 발생하는 신경세포들이 발견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똑같은 해마와 내비피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기억도 해마와 내비피질 그리고 또 설치류와 인간에서 모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소와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소위 길치라고 불리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장소세포, 격자세포 등의 길찾기 세포가 적거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장소세포와 격자세포가 제가 보기에는 적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활용을 덜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뇌세포를 모두 다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뇌는 저희가 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이 실험을 보여드렸다시피 뇌는 정말 조용합니다. 거의 신호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 이 뇌의 기능일 것 같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한데요. 그래서 적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활성이 덜 되지 않았을까. 좀 뇌를 인지 능력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길을 잘 찾는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는 거는 저도 알기 때문에 좀 연구의 대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길을 잘 못 찾으시더라도 세포가 적은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해마를 제거한 다음에도 과거의 기억은 잔존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를 제거하기 전 특정 공간에 대한 기억을 저장한 뒤 해마를 제거하고 기억 저장 당시 완전히 똑같은 장소로 다시 갔을 때 해마가 없더라도 장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느꼈던 장소에 대한 목적지까지의 거리감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을 다시 회상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해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헨리 몰레이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해마가 제거된 후에도 과거의 기억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기억을 생성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 기억은 그대로 있고 과거 기억은 해마가 아니라 기억이 전두엽 여기 앞쪽에 있는 뇌거든요.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모든 기억이 이쪽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계속적으로 생성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과거 기억,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억이 참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드 셀이 장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도 활성화되는 세포인지 확인된 바가 있나요? 장소 간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체의 길이나 크기를 가늠할 때에도 그리드 셀이 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드셀이 장소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장소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연구 결과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거리에 측정하는 데 쓸 것이라는 이제 가설입니다. 그리드셀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공간을 인지하는 데 쓰이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존 오키프 교수님과 모세르 교수님은 현상학적으로 이런 걸 관찰했을 뿐이지 이게 계산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아직은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체의 길이나 크기를 가늠하는 데 그리드셀이 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현재 많은 연구진들에 의해서 물체만 인식하는 세포를 찾은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천장에 달려있는 물체만 또 인지하는 세포를 또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세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다 결과가 합산이 된다면 그리드셀이 어떻게 공간 인지를 하는지, 물체 길이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들마다 각자 마음속에 그리는 그리드의 스케일도 다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리드의 어떤 간격이 일정할까, 다를까? 사실은 이 아까 모세르 부부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따르면 뇌 위쪽에 있는 그리드 셀들은, 그러니까 그 내비피질의 위쪽에 위치한 그리드 셀들은 더 촘촘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은 간격을 가진 그리드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리드셀의 간격이 다 다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 마지막 4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향세포와 격자세포의 발견으로서 뇌 과학에 이바지한 점,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 예시나 발견의 의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방향세포와 격자세포, 그리고 그 나머지의 내비게이션 세포들의 발견이 뇌과학에 이바지한 점, 이것은 저는 첫 번째로는 뇌세포가 정말 특화된 하나의 정보를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세분화된 영역,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가장 큰 뇌과학에 이바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 10의 11승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많은 세포의 숫자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여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인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 격자세포가 있는 것을 본다면 모든 기능을 세포들이 다 함께 연합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특화된 역할들이 있고 그 특화된 역할들이 서로 정보를 더 많이 줌으로써 정보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뇌과학을 이바지했고 그래서 이분들의 결과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공학적인 응용,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치매를 지원할 수 있는 약물들은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찾기 장애 같은 것들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를 길찾기 능력 같은 것을 훈련을 함으로써 조금 치매의 어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뇌에 대한 연구가 단순하게 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학이나 의학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문자 3분께는 서울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기념품도 드릴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골고루 받을 테니까요.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기 검은색 마스크 쓰고 계신 회색 옷 입으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2층 분들께도 기회 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후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뇌를 모방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왜 뇌를 모방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꽤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학자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사실 현재 많은 기술적 진보를 하였고 사실 뇌보다 더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것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무한 반복 학습을 해야지만 어떤 특정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시킨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뇌는 어떤가요? 한 번만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삼시세끼 밥만 먹고도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계산을 잘할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서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냥 모든 신경세포들이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한다면 아마 인공지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뇌처럼 적은 양의 에너지와 적은 양의 학습으로도 더 잘 퍼포밍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않까 해서 그렇게 뇌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인공지능보다 현저하게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간극이 상당히 큰데요. 어느 순간 인공지능과 뇌를 닮은 인공지능 연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짜 뇌를 만들려면 설령 사람 뇌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엔 뇌에 대한 이해도 꼭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엔 다음 추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기 그 검은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 쓰고 계신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해마에서 이제 장소 세포와 기억 세포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면 기억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3D 3차원 리모델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이 세포들 간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나 도표를 통해서 그 범죄 상황 같은 데에서도 이 사람의 특정 행동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범인을 특정하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딱 그런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를 처리하는 세포들이 있다고 뇌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뇌 신호만 보고도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너 오늘은 뭐 했어? 그 공간을 다 디코딩 할 수 있는 기술, 뇌 신호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술,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그 뇌과학적으로 뇌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신호 안에서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기억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희 뇌과학자뿐만 아니라 공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모두 다 함께 열심히 연구를 다해서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PC방 몰래 가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위쪽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하얀색 마스크 지금 손 들고 계신 저기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넓고도 하얀 방에서도 이 장소세포가 발현되는지, 그러니까 장소세포가 발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장소세포와 격자세포가 뇌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직 많은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 이론은 이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는 항상 쥐를 대상으로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항상 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을 인지해서 아까 보여드린 경계면 세포 있잖아요. 벽을 경계하는 세포들의 정보가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서쪽, 뭐 남쪽 벽이 있으면 그 벽에 대한 경계면의 정보가 합산이 돼서 특정 위치에 장소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계산적인 이론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앞서 보여드렸듯이 격자세포도 장소세포에 입력을 주기 때문에 격자세포가 또 어떻게 장소세포에 입력을 주는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실험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런 모델링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이론 연구자들이 이런 장소, 내비게이션 뇌 연구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 놀라운 장소세포를 발현시키는 그 버튼은 대체 무엇인지 그 비밀도 머지않아 밝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기 가운데 계신 머리 긴 안경 쓰신 마스크 쓰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손 계속 들고 계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마나 내비피질이 사멸이 되면 기억 및 길찾기 장애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해마나 내비피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뇌의 다른 부분은 없을지 그런 연구 가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해마와 내비피즈를 이 손상되더라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뇌에 회로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해마와 내비피질에 거의 많은 내비게이션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뇌 영역에도 그 상위 피질 영역에도 최근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내비게이션 세포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 또한 불행히도 치매 초기에 손상이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치매 초기에 손상되는 뇌 회로들이 해마 내비피질 그리고 그 상위 뇌 피질 영역도 모두 다 내비게이션을 수행하는 영역들인데 불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독성 단백질이 많이 축적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을지 나중에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이쪽에 네, 그 가운데 검은색 옷 입고 계신 지금 팔 높이 들고 있는 죄송. 네, 저기 가운데 검은색 옷 입고 계신 저분. 안녕하세요. 어릴 때 책을 보다 보면 뭐 곤충이 보는 세상이나 사람이 보는 세상이나 다르게 보인다고 사진을 봤었는데 그럼 그럴 때는 그 격자 세포가 사람과는 다르게 배열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상관이 없이 공간에 대해서만 배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곤충과 사람의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물마다 같은 공간이라도 보이는 보이는 그게 다른데 그럴 때는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쥐와 사람을 동시에 놓고 격자 세포를 측정한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서로 다른 객체가 사람도 다를 건데요. 객체나 동물이 어떻게 표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뇌의 어떤 계산의 바탕은 격자 세포가 비슷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박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3차원 공간에서도 사실 격자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3차원 미로를 걷고 있는 그 G도 격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뇌에서의 계산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종이 다양하더라도 결국에 다양한 종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비슷하다는 건 또 뇌의 어떤 진화가 보여주는 참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번 시간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강연에 함께 해주신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객석을 꽉 메꾸신 여러 참여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열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계속 키우시면 어느새 저희보다 더 훌륭한 미래의 과학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느낌을 많이 받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